네, 정치생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1월 25일 설 전 방송인데요. 낮에 정말 기가 막힌 판결이 나왔습니다. 뭐 그냥 이런 판결 나올 수 있고 저런 판결 나올 수 있고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 사안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주 뭐랄까요, 불길한 징조라고 해야 될까요? 윤석열 장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받은 요양급여 부정수급, 아시겠습니다만은 22억 9천만 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편취한 범죄와 관련해서 2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엎어졌어요. 22억 9천만 원이라는 공금, 공적 기금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돈을 편취했는데도 주도적으로 가담하지 않았다. 이미 주심인 윤강열 판사, 윤석열 동생인가, 동생은 아니고 나이로 봐서는 나이로 봐서도 동생 같아 보입니다만 이름이 윤강열인데 윤석열의 사법연수원 동기고 또 친구로 소문났습니다. 아니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는 전부 기피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너무 황당해갖고요. 네. 그거는 거의 팩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 네. 요양급여 편취 관련한 거는. 근데 네. 어떻게 무죄가 나왔는지 지금 어안이 벙벙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말하자면은 뭐 판사가 그렇게 뭐 나름대로 고심한 끝에 내린 판단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말이 안 돼요, 한마디로. 이거는 검찰 출신 윤석열이 다음 대통령이 되면 한국에서 검찰 출신으로 최초 대통령이 나오는 건데 검찰공화국의 아성이 더욱 공고해지니 다음 대통령이 되는 윤석열에게 미워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도 있었을 것이고 결국 그래서 이제 지금 판사 사회가 다음 대통령은 이제 윤석열이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정치적 줄서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이게 어떻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국민들의 법감정, 법상식이란 게 있는데. 이거 거의 뭐 우리 이제 하는 표현은 이제 초록이 동색이다. 네.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사법부가 이런 판단들을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반론하고 저항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참 이거 답답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 보편적 상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심에서 명확하게 유죄가 나온 것들을 2심에서 심리가 미진하다, 부족하다 이런 이유를 들어가지고 무죄를 선고했다라는 게 이게 법을 떠나서 보편적 상식으로서 우리가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1심에 있었던 증거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그렇죠. 흔히 하는 말로 이 형사소송법을 어겼다 이런 것도 아니고 심리 미진이다.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검찰개혁 이야기를 문재인 정부 내내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같이 손바닥을 쳐주는 사법부의 잘못된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까지 이런 횡포를 저지를 수 있었던 거거든요. 자, 이제 만약에 모레 있을 정경심 교수 대법원 판결 서부에서 결정이 났다고 합니다. 4명의 대법관들이 다 의견 일치를 봐가지고 판결을 내린대요.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것도 아니고 만약에 상고 기각 그러니까 정경심 4년형 확정 이렇게 나온다면은 이건 뭐 사법부는 이제 완전히 윤석열한테 줄 섰구나 그렇죠. 라고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윤석열 지지율에 따라서 막 판결이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는 서초동에서 아주 그야말로 풍문으로 들을 수 있는 말들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뭐 이런 판결 나올 수 있고 저런 판결 나올 수 있고 이게 아닙니다. 오늘 판결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우리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사안이고 매우 심각한 징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현 정부 유관 인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불리한 혹은 뭐 엿먹이는 그런 판결들이 거듭되는 것 같아서 참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망나니 검찰, 깡패 검찰을 이렇게 풀어주니까 검찰의 위력 앞에서 사법부가 꼬리를 내렸어요. 이런 검찰을 개혁하지도 못하고 또 이런 검찰이 말하는 걸 다 사실이냐 보도하는 언론들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내버려뒀던 검찰 개혁도 못하고 언론 개혁도 못한 이런 인간들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세우도록 역할을 한 노영민, 양정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영민, 양정철 저는 이름을 잊지 않겠습니다. 근데 묘비에다도 적어놓으라고 하려고 그러고 있어요. 잊지 말자 노영민, 양정철. 자, 오늘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나오셨고 그리고 우리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 프란체스코 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여론조사 추이부터 한번 좀 살펴볼까요? 이게 좀 굉장히 좀 암울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예. 지지자분들이 많이 기운이 빠지셔가지고요. 소화도 안 된다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러니까. 예. 지금 주말하고 어저께까지 해갖고 조사가 한 7개 정도 나왔는데요. 네. ARS 조사들은 좀 편차가 이제 한 10%까지 나는 것도 있었어요. 어쨌든 오차범위 밖으로 나고 있는데 가상 전화 면접 조사를 한 것들은 지금 한 3%포인트 이내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에 있고 그리고 어저께 이제 JTBC가 글로벌 리서치하고 한 걸 보면은 4.2%포인트.
그래서 격차가 ARS보다는 좀 그렇게 크게 벌어져 있지는 않다. 오차 범위 이내다. 이렇게 아니, 좀 또 정리할 수 있겠어요. 전화 면접 조사는 사실은 박빙 우세로 이렇게 나오는 구조 아닙니까? 한국갤럽이나 그리고 그렇죠. NBS가요. 근데 이제 그게 지난주 KBS 도,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그게 지난주 상황이었는데 요게 이제 요번 주를 거치면서 주 초반에 지금 나온 게 격차가 좀 벌어지는 흐름으로 나오긴 했거든요. ARS, 네네. RDB가 ARS, RD는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고, 네. 그리고 이제 전화 면접 조사를 하는 것들은 오차 범위 이내에서 윤석열이 우위 구도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아 그래요? 그런 조사도 있었습니까? 예, 예. 어저께 JTBC 글로벌 리서치께 윤석열 후보 37.8, 이재명 후보 33.6, 안철수 후보 10.1, 심상정 2.8, 부동층이 14.5가 나왔어요. 그래요? 예. JTBC 글로벌 리서치가 22, 23일 날 그게 저거였습니까? 네네. 전화 면접 조사였어요? 전화 면접 조사. 무선 RDD. 여기는 또 가상번호를 안 쓰고 무선 RDD 전화 면접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22, 23일 날 또 미디어 토마토가 한 조사를 보면은 요거는 지금 ARS 조사인데 가상번호를 써서 해요. 근데 요것도 4.6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RDD와 전화 면접 조사, 그 다음에 가상번호와 ARS가 좀 트렌드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가 이재명 후보가 우위로 나오는 그런 조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ARS, 그러니까는 지금 ARS에서도 이제 RDD ARS가 윤석열이 우위로 높게 나오는 그런 흐름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20대 남성에서 아주 현격한 격차가 나고 있죠. 그러니까는 지난주보다 20대 남성층이 윤석열 후보로 더 결집을 했더라고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뭐 김건희 씨, 향간에서는 뭐 김건희 씨가 예뻐서 그렇다. 이건 너무 좀 비하성 그건 말도 안 되는 발언이고. 얘기고요. 예. 어쨌든 지금 김건희 씨 녹취록이 아직은 여파가 크지 않다. 영향이 크지 않다. 이게 우리가 솔직히 얘기하죠. 사실 민주당 안에서는 이게 금기시되는 분석인데 20 남성이 왜 빠졌겠습니까? 아니 무섭게 결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은 우리 편이 아니다. 이런 쪽으로 지금 결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굳이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지금 이재명은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누구러뜨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대책들이 나오더만요. 보니까 병역 관련해서 네. 병역 이행자들 그들에 대한 보상을 확고히 하는 이런 부분들, 또 징병제를 폐지하는 방안, 이게 먹힐까요? 박진영 교수님. 저는 먹히지 않는다고 보여요. 이게 착한 공약들은 이게 판을 흔들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공약이 있구나. 이런 정도지. 쉽게 말하면은 예.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는 여성 페미니즘 커뮤니티를 방문한 거예요, 후보가. 그 일 때문에 이렇게 결정적인 하나의 또 계기점이 저는 일단 만들어졌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그렇게 하자고 한 정춘숙 의원의 지역구가 바로 제가 사는 동네입니다. 제가 정춘숙 씨를 찍지는 않았지만은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안 찍었습니까? 나는 이제 그 전에 교육구 살았어요. 이 탄이를 만든 사람은 나지. 이 탄이를 만들었어요, 내가. 네. 예. 여러분들 이 탄이가 얼마나 훌륭한 일 하시는지는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와 보니까 여긴 정춘숙 지역구야. 예. 저는 개인적으로 2030 이렇게 붙이는 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20하고 30하고 또 다르다. 2030 둘 다. 근데 또- 야, 왜 쟤네들하고 우리하고? 저 형님 또 다른들하고 왜 우리하고? 그쵸. 그래요. 예. 네. 2030 또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20 정규직과 20 비정규직이 또 다른 겁니다. 그렇지. 2060 사태 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취업한 분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또 다른 거고. 하다못해 그리고 부모님이 재산이 있어서 집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또 다른 거고. 이게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준석 대표의 역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요. 이준석 대표가 거기에 일부분을 게임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마이크로 타겟팅을 저는 해뒀다고 봅니다. 훈련되어 있는 거죠, 정치적으로. 훈련되어 있고 이분들이 특히 이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모집단이 전체가 다 동원되어야 되지 않는 곳, 전체가 다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서는 굉장히 활성화시켜 놓은 거예요. 저는 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공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이제 최근에 이제 윤석열 후보 여가부 해체, 멸공, 북한 싫어하잖아요. 솔직히 이공들이 586들이 이야기했던 평화 통일이라든가 한민족 공동체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선제 타격, 중국 혐오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는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옳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이 옳지 않은 전략을 이준석과 윤석열이 쓰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좀 옳은 전략, 균형감 있는 전략을 썼어야 되는데 그거를 또 쓰기 전에 페미니즘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인데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윤석열, 이준석처럼 우리가 대응할 수는 없다고. 아이, 그럼요. 당연하죠. 결국은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자리와 부동산 문제라든가 이런 삶의 문제에 천착해서 좀 진실하게 오랫동안 공을 들여서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님, 오랫동안 하기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게 참 큰일입니다. 단기 요법이라도 뭐좀 써야 될 거 아니야. 사실은 예. 말씀드리자면은 예. 여성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여성표가 오겠다고 생각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그 그런 페미식 자체가. 사고지, 페미식 사고야. 네, 그런 사고가 잘못된 거라고 보고 대다수 이제 저도 이제 자녀들이라든가 이렇게 또래들 물어보면요 20대 여성들은 정치에 무관심합니다. 굉장히 감성적 접근합니다. 아, 그런 분들도 또 관심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틀림없이. 관심이 예.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예.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예. 전언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20대 남성 일부는 보수화되어 있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수화되어 있는 층을 데리고 올 수 있느냐? 예. 라는 문제.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지금 조사 결과를 보면 말이죠. 네. 20대 남성 같은 경우, 20대 이하 남성의 경우 리얼미터 조사한 것 같습니다. 네. 59대 17이에요. 예, 맞아요. 59대 17. 50. 아니 이게 무슨 저기 호남 영남에서 특정 정당표도 아니고 지금 이제 조금 격차가 줄어들었는데 56대 21. 요게 이제 16일에서 무슨 의미가 21일. 있어요? 그러니까 그 3분의 1인데 3분의 1. 전주보다 네. 윤석열 쪽이 더 올라갔고 이 남성층 20대 30대 남성층은 윤석열로 확실히 기울은 것 같아요. 30대 같은 경우도 네. 최근에 44대 33 네네 이렇게 맞아요. 돼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예. 돼 있고 그 대신 이제 20대 여자는 아직은 네. 이재명 후보가 28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29 나오고 여전히 그것도 여성도 윤석열이 앞서고 있어요. 그죠. 1%포인트 앞서는데, 어쨌든 요 사이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한 17 정도 가져가요. 30대 여자도 지금 윤석열이 46이 됐어요. 그 전에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이동영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같이 지혜를 모으다가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저도 그랬고 이동영 씨도 그랬고 이거 큰일 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여러 신호를 또 시그널을 보냈는데 그냥 강행이 됐어요. 아니 우리 정춘숙 의원님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요? 불출마 선언하셔야지. 차라리 이 상황까지 왔으면 그런 그래야 얘기를 될것 하세요. 같아요. 그게 맞다고 네. 봐요. 불출마 감정적인 선언해야지. 문제이기 이거 때문에, 당신 때문에 지금 감정적인 1월 초에 그 산통 좋았던 거 다 깨지고 말이야. 예를 어? 들자면 오늘 그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지금 586 기득권 정치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여성 정치인으로서 기득권 누린 한국 사회에 저는 흐름과 집단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분들에 대해 가지고 정치적인 불출마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로 차라리 방법이 될 수 있죠. 아니 이런 똥볼이 어디 있습니까? 아유, 그만 열불 내야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게 어차피 엎질러진 물인데 네. 민주당 안에서 2030 남성 세대들이 순식간에 돌변한 거 아니에요? 순식간에 돌변한 것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인가조차도 진단을 못한다면은 이건 정말 패배로 가는 길입니다. 정확하게 현실 인식을 하고 즉효약을 지금 써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신뢰를 얻어가지고 한 달 사이에 그렇게 해서 최소한 물타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지금 단기요법이라도 써야 될 판인데 제가 그래서 여러 방안을 또 얘기했습니다만은 하여간 이 문제와 관련해서 페미는 성역이야 얘기도 하면 안 돼. 그냥 딴 방향에서 답을 찾아야지. 아니,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생각 들어요. 우리 사실 이제 김용민 PD나 이동영 작가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젠더 이슈를 가지고 20대에 성평등 운동을 하시는 분은 운동가예요. 2018년부터 했습니다. 활동가잖아요. 2018년부터. 활동가들이 성명을 발표해 주세요. 성명을 발표해 주세요. 2019년이구나. 예. 성명을 발표해 있어서 네. 지금 민주당에 있는 예. 특정 그 흐름으로서 정치권에 편하게 오, 좋네. 586도 사실은 DJ 정부 때 낙점받아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낙하산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기득권화된 과도한 여성주의 페미니즘적 사람들을 지금은 우리가 좀 일선에서 물러나게 해야 된다라고 성명을 발표해 주세요. 야, 그게 이거 좋은 방법이라고 방법이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 페미 의원들 중에 다선들 당신들 좀 정리하라고 스스로. 당신들 때문에 지금 이 똥볼을 차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정확하게 제가 지적을 해드릴게요. 네. 여성운동이라는 이름으로서 공천을 받거나 비례대표를 받거나 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세요. 예, 이게 알겠습니다. 당내에서는 현실적으로 하기가 힘들어요. 좋아요. 그 정춘석 의원님도 딱 그 케이스 아니에요? 그렇지. 여성운동 해갖고 비례받고 예. 지역구 받고. 예. 저는 이렇게 좋은 데만 생각합니다. 받고. 여성 우리 이제 비례 같은 경우에 이제 홀짝홀짝으로 남녀 성비를 맞추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성 운동한 여성이 들어오는 게 오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각 분야별로 노동 분야에 여성 하나, 남성 하나, 경제 분야에 여성 하나, 남성 하나, 뭐 복지 분야에 여성 하나, 남성 하나 이런 식으로 들어오라고 있는 거지. 여성 운동한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여성 들어오라고 여성 비례제를 홀짝제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 비판은 제가 10년 전부터 했던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당내에서 실제로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당내에서 페미와 반페미의 갈등이 또 생겨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그런 성평등 운동을 하시는 활동가들이 해주셔야 될 몫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법성포 직송 굴비 선물 세트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법성포에서 직송하는 100% 국산 참조기 영광 법성포에서 말린 진짜 배기 굴비 선물 세트입니다. 굴비들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죠. 없어서 못 먹는. 네, 그럼요. 그렇죠. 저기 뭐야 살 때문에 씻어가지고. 살뜰물에 씻었어요? 요즘 살뜰물에 그 씻죠. 저기 밥에다가 참 녹차 부어가지고 네, 그 말아서 그렇죠. 먹을 때 이거 다 죽여주죠. 자, 죽은 입맛도 살려낸다는 그 유명한 보리굴비 선물 세트와 실속형 굴비 선물 세트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판매하는 굴비 선물 세트는 원산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딴 프로에서 얘기를 했는데 법성포 굴비 잡을 때 굴비한테 말을 시켜가지고 전라도 사투리 한 것만 이제 건져가지고 말리는데, 자, 제품마다 수산물 이격제 스티커를 부착해서 배송되기 때문에 믿고 드셔도 좋습니다. 수산물 이격제라고 하는 것은 법성포산 진품 굴비를 보증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해양수산부가 조기의 수매 과정에서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을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수산물 이격제뿐 아니라 해양수산부에서 인증하는 품질 인증도 취득했습니다. 원산지, 품질, 안전 문제 등 모두 믿고 구매하셔도 좋겠습니다. 법성포 직송 굴비 선물 세트 가격은 45,000원에서부터 189,000원까지 다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용민닷컴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법성포 직송 굴비 선물 세트는 1월 26일 수요일 오후 4시 이전 결제권에 한해서 설 명절 배송이 가능합니다. 아직 설 선물 준비 못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김용민닷컴에서 법성포 직송 굴비 선물 세트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안양스마트 금기념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지금 이 추위가 계속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조금은 좀 나아지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왜냐하면 이제 오늘 그 미디어 토마토코 자료를 보면은 서울도 그렇고 어쨌든 격차가 조금 벌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약간 또 올랐어요. 이재명 후보가 0.8%포인트 지난 조사 대비 올랐고 윤석열 후보가 무의미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면? 1.5%. 아니 그래도 이 작은 변화라도 그러니까 여기 나비에 날갯짓이 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무속 관련한 이슈가 아직은 좀 미지근하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이거는 아주 뭐 섬뜩한데요. 등골이 오싹한데 이게 그렇죠. 시민들에게 별 큰 뭐 이슈도 아닌 사안인 건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김건희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이미 그러니까 해버렸어요. 생각보다는 그게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줄리 대비 지금 김건희로 보고 있는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거의 지금 해명 방송 비슷하게 되다 보니까 뭐랄까 말투나 이런 거에서 오는 그 쿨한 면을 또 그냥 긍정적으로 봐준 것 같아요. 그치, 지금은 완전히 네. 다 그 여야가 갈려가지고 확정 편향에 이제 사실 구조 속에 놓여 있다 보니까 무슨 단점을 얘기하더라도 그걸 이제 애써 장점으로 해석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여야 공이.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번에 이제 어쨌든 세대 교체 그거를 만들어 가면서 이제 극복을 하려고는 하는데 약간 늦은 감은 있어요. 사실은 조금 더 빨리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지난 4.7 재보궐 때부터 이 흐름을 좀 읽고서 강력하게 이제 좀 대응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 커다란 이 민주당 안에 그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그 거대 담론이 전체적인 어떤 소통의 구조를 짓누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김건희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걸 뚫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그냥 남의 눈치 보느라고 할 수 없었던 말들을 김건희라는 사람이 우연찮게 이게 지금 녹취록을 통해서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그냥 시원함을 느꼈고 그게 옳든 그르든의 문제가 아니고 나랑 생각이 좀 비슷한 게 있었구나.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2030 대책도 2030 대책이지만 지금 민주당이 담론을 갖고 있는 현재 담론들의 문제는 없는가. 그러니까 이제 뭐 원전 같은 문제도 사실 이것도 하나의 진짜 어떻게 보면 정치적 올바름에 해당하는 담론 같거든요. 제가 그렇죠. 볼 때는. 예. 예, 그리고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기후변화 굉장히 중요하고 젊은 층이 민감한 이슈이긴 한데 그것만 가지고 그냥 큰 우선만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거면 다 해결이 돼. 막 이런 식의 느낌. 그러니까 이 담론을 앞으로 이제 어떻게 만들고 어떤 담론을 생성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된다. 이게 세대 교체를 한다고 그래서 그러면은 그 정말 밑에서 능력 있는 세대들이 올라올 수 있느냐. 이게 또 훈련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지금 너무 걱정이 많이 돼요, 사실은. 이게 사회적 현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저는 김건희 씨가 보여준 거는 천박한 솔직함이에요. 뭐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표현하자면 예. 참 안 맞는 단어 두 개가 이제 맞닥뜨려져 버렸잖아요. 이건 뭡니까? 결국 자본주의 사회라는 것이 돈의 논리와 힘의 논리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이제 다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역으로는 뭐예요? 민주당이라든가 민주화 세력이 이야기했던 이제까지의 정의라든가 공정 이런 것들이 알고 보니까 다 내로남불이고 거짓말이었다라고 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부동산 이야기 다시 드리자면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제까지 진보 성향의 사람들은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죄의식인 것처럼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픈해 보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집을 두 채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강남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채 팔라고 하니까 강남 집은 안 팔고 시골 집을 파는 거예요. 완벽한 내로남불과 노영민이라고 하세요, 형님. 그러니까 정말 참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이 위선이지 않습니까? 위선이라는 것들이 바로 드러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싫어하는 거고 반대로 이 천박하게 솔직한 것에 대해서도 솔직하다는 것만 인정해 줘버리는 거거든요. 저는 사실 노영민 씨한테 이런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 대통령의 최측근 아닙니까? 최측근이잖아요. 그렇게 또 친문의 어떤 상징이 되고 싶었던 분이기도 하고 당대표 시절부터 거의 뭐 문 대통령한테 가장 신임받는 사람으로 자기를 포지셔닝했던 분인데 부동산 문제가 걸렸다면 내가 비서실장이라면 저는 뭐 서울 그리고 청주집 다 팝니다. 그리고 한강에다 텐트 쳐놓고 거기서 노숙할 거예요. 캠핑장에서. 그런 결기라도 보여줘야지.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서울집을 둬서 나중에 또 집값이 오를 것이 예상되니까 대통령 체면이고 뭐고 국민들에게 내로남불로 비춰지건 말건 그랬던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더 웃기는 거는 청와대 참모들 집 그러니까. 공개하는 것을 본인이 공개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하라고 한 적이 맞아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나타난 게 지금 여기 노영민 실장만이 아니고 홍남기 그랬죠. 네. 그다음에 그 김상조 실장이 그랬죠. 계속 연타로 나오니까 예. 이게 지금 4.7 때 일단 한번 폭발했는데 그 여진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이쯤 되면은 대통령님께서 제가 사실은 이제 뭐 지난 연말에 사면권 때문에 폭발을 해가지고 퇴임하실 때까지는 가만히 있어야겠다. 퇴임 이후에도 조용히 있어야겠다 했는데 안 무서우셨나 봐. 측근들한테 별로 안 무서우셨나 봐. 내가 이런 일을 했다가는 우리 대통령님께 깨질 텐데.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인사 부분도 분명히 한 번쯤은 짚고 가야 됩니다. 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그렇죠. 당장 윤석열, 최재형 그렇죠. 인사한 것만 해도 잘못한 거고요. 최재형은 김명수 대법원장님께 천거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 부분은 동의하기 어려운 게 김명수 대법원장조차도 안철수 쪽에서 추천된 사람이었지. 그래요? 예,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추천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 인사를 왜 남한테 의뢰를 합니까? 자기 사람 갖다 앉혀야지. 아니 물론 이제 뭐 탕평책 뭐 그런 차원이었나요? 탕평? 아니 그 당시 이제 그 4+1 체제로 움직일 네. 때였었거든요. 정당 체제가 예. 4+1로 움직였고 그다음에 탄핵을 같이 공동 진행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자유한국당입니까? 오늘 제외한 연대가 좀 이루어져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최재형이 이제 안철수가 밀었던 사람입니까? 김명수 대법원. 김명수. 네. 김명수는 안철수 쪽에서 밀었고. 네. 근데 윤석열은 검찰총장으로 미는 데 있어서 노영민, 양정철 두 사람의 몫이 컸다는 게 여권 내 아주 정통한 분석이고. 근데 말이죠. 그걸 사실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그게 오늘 이제 KBS에서 그 조국 교수 관련한 걸 지금 김건희 씨 녹취록 풀었는데 이게 이제 계속 풀려나오면은 또 이 지지층에서 상당히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면 정말 실망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할 때 실망하고 잘라낼 거 생각해서 다 흘러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 진영이 갈라졌는 것을 다시 이렇게 합칠 수도 봉합할 수도 없을 거고요. 다시 조국 시즌 2가 지금 또 잘못하면은 이 구도가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지금 그건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이미 뭐 엎어진 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을 이재명이라는 후보가 다 딛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참 큰 숙제가 안겨졌습니다. 지금 또 숙제가 뭐 문 대통령을 부정하자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재명으로 다음 정부를 세워야 네. 제대로 된 정권 교체다. 잘못 저쪽 야당한테 저렇게 대권 넘겨준다고 하면 대단히 위험한 정권 교체지만 이재명에게 맡기면은 정권 교체의 어떤 실효성도 살고 또 국정도 더 업그레이드 되고 이런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심어주는 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몫이 됐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정권 교체에서 이제 세대 교체를 프레임을 바꾸면서 정권 교체라기보다는 이제 네. 뭐 오늘 이야기로는 이제 정치 교체가 되는 정치 거죠. 교체. 정치 네. 송영길 네. 대표가 던진 메시지는 정치 교체죠. 그렇죠. 사실은 아직도 우리는 이제 87년판이기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었던 이 친노판이기도 한 거거든요. 저도 뭐 그런 영수소상에서 정치를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시대가 소명이 닿으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진보였잖아요. 대다수의 젊었을 때 사람들이 네. 늙으면 또 그 사람이 보수가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진보의 영향에서는 빠져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후보는 빚은 없어요. 사실은 비주류였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권 안에서의 정권 교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게 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대책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311만 호 건설을 얘기하셨는데 우리 저 노태우 대통령님께서는 200만 호 200만 얘기하셨고 그 과정에서 분당하고 일산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분당 일산이 각각 100만 원은 아니지만은 분당 일산 플러스 알파 뭐 이렇게 이제 신도시가 홍천도, 구성된다는 네, 것일까요? 맞아요. 근데 사실 분당 일산은 경기도권이었고 네. 서울에 새로 타운을 만들기 힘들어서 사실은 수도권 외곽, 서울 외곽에다가 이렇게 신도시를 그렇죠. 만든 건데 그렇죠. 서울에 100만 호, 서울에 100만 호를 지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방법이 이제 모든 다양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해서 예를 들면 재개발, 10층을 재건축. 20층으로 그렇죠. 뭐 이렇게 예, 용적률 풀고 그런 용적률 한 500%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예. 그거 풀고 그다음에 이제 약간의 서울과 가까운 그 위성 도시 근교에 있는 데다가 또 집어넣고 어쨌든 이번 그 311만 호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일단 김포공항 원래 택지로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빠지고 네. 용산하고 월계동 노원구의 태릉 그쪽에다가 좀 주택을 넣는 것하고 그다음에 생애 최초 구입자한테는 LTV 90%까지 푸는 거 청년들. 네. 예. 그리고 청년들에게 또 30%인가 할당을 집을 공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인데 지금 이제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니냐 공급이 과다하는 거 아니냐 바로 나오더라고요.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그치고 있는데 예. 그래서 그걸 어저께 지금 이재명 후보가 그 YTN 라이트 인터뷰에서 그거에 대한 것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저는 된다. 뭐 그 양반이 다 그걸 내다보고 네.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집이 없다는 심리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그 심리적인 저항선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그렇죠. 311만 호라는 걸 제시한 거예요. 근데 311만 호를 지으려면 도대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제가 알기로 20년 서울에 집이 지금 현재 몇 채인지 아세요? 모릅니다. 350만 원인가? 380만 채. 380만 원. 아, 여기 100만 호를 더 추가를 한다. 서울을 다시 하나 만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311만 호가. 아, 그러네. 네. 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인데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도 이게 대통령 임기 5년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답을 잘 못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거 자체가 금방 말씀하신 그런 부분 이게 정치의 영역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하나의 그런 풍선 희망 같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것이 또다시 이제 경제 영역으로 작동해서 부동산은 집값을 잡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후보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아, 이러면 집값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 뭡니까? 떨어지기 전에 집 내놔라. 매물로 내놔라. 그런 뉘앙스를 이렇게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 뜻도 그래서 있었구나. 공급이 많이 되니까 그렇죠. 다주택자들은 빨리 그렇지. 내놓는 게 이 심리 좋겠다. 곡선을 흔드는 그렇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311만 호가 몇 년 안에 바로 지어지겠어요? 그렇죠. 그건 아니죠. 한 그렇지 20년 않잖아요. 걸려요. 이 주식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주식이 그 회사의 실적만 보고 갑니까? 네. 아니잖아요. 심리적 곡선이 존재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장래성까지 다. 그렇죠. 그 심리적 곡선을 이 후보가 저는 건드린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대출을 조이고 또 이제 뭐 세금 왕창 물리고 그렇게 해서 압박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먹히지 않으니까 이제 아예 공급량을 확 풀어가지고 더
더 이상 집이 희귀한 자산이 되지 않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어저께 말한 것 중에서, 그러니까는 생애 최초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LTV도 확 풀어주고, 그러니까 생애 최초로 구입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구는 채워주겠다라는 그렇지. 게 담겨 있어요, 이 안에. 예. 그래서 이렇게 많이 좋은 곳에다 공급할 거니까 잘 판단을 해서 선택하라. 그리고 지금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속에서 심리적인 그 어떤 방어선들을 다 이제 해제를 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 공급은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죠. 그리고 공급 방식이 과거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하고 다르다는 게 저는 뭐 임대주택 주장할 생각은 없어요. 임대주택이라는 것은 이미 소유라든가 주택을 하나의 투자 수단으로 생각하는 젊은 층들한테 먹히지 않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의식개혁이 돼야 돼요. 아, 그렇죠. 집을 뭐 굳이 소유할 필요가 있어. 이런 인식이 박혀 있으면은 기본주택이든 정책 위반자들, 민주당 유해 정책 위반자들이 그런 생각을 해놓고 자기는 집을 소유했다는 거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네, 그렇게 늘 주장을 해놓고 자기는 집을 소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나쁜 거잖아요. 네, 강남에다가 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소유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저는 소유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저도 지금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한 105% 정도 됩니다. 네. 105%에서 110% 정도 되는데 1인당 한 가구씩 가지면은 아니요, 1인당 가구는 한 가구당 이게 한 채씩 가지면은 다 집을 가질 수가 있는 거야. 과거에 호주제라든가 네. 가구 단위 개념으로서의 존재했던 건데 네. 지금 젊은 친구들은 독립가구로서 생활로서는 독립가구를 합니다만 그렇지. 법적인 거나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서울에만 80만에서 100만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집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1인 1가구, 신혼 이런 사람들의 집이 이제 부족한 겁니다. 과거와 집이 부족한 영역이 다른 겁니다. 네. 그런데 부동산 업자들은 뭘 짓습니까? 실수요 주택, 실평수 주택, 제일 값이 잘 올라가는 건 24평에서 30평대 그렇죠. 중반까지를 늘 짓는단 말입니다. 이 문제로서 이걸 지어가지고 집값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현실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30평대 짓는 것처럼 311만 원을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처럼 공간이 안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1인 가구를 위한 한 채도 그렇죠. 한 가구가 한 채가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원칙은 존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마 저는 그린벨트 푸자는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녹지로서 존재하는 그린벨트는 풀면 안 됩니다. 다만 과거에 관행적으로 그린벨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던 팽개쳐진 땅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공간을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는 일들을 해봤기 때문에 어딘지 이제 보여요. 당장 쉬운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며칠 전에 제가 영등포 구청장하고 안양시장하고 만났습니다.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지하철 1호선 지하화 하면은 24평에서 30평대 아파트가 40만 원 가까이 지을 수 있답니다. 근데 그게 1인 가구 주택이면은 더 많이 얼마 짓겠네요. 더 많이 지을 수 있겠죠. 더블로 그죠? 지을 수 있겠죠. 더블로 지을 수 있겠죠. 그렇지. 평수를 좀 줄여서. 그런 가능성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게 있고요. 김포공항은 절대 건드리시면 안 됩니다. 대도시의 그 도심공항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사회적 경쟁력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김포공항 거기다 집 지면은 김포공항 자리는 인천공항으로 합쳐지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대도시의 도시 경쟁력도 떨어지지만요. 그 인근에 있는 중산층들 해외 여행을 자주 가고 동남아 여행을 자주 가던 민주당을 지지했던 중산층 표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거는 좋은 공약이 아닙니다, 절대. 우리 저 박용진 의원이 낸 공약이었는데. 예. 그것도 자체도 과거 민주당식 생각입니다.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해외 여행도 잘 안 가고 집만 따닥따닥따닥 많이 붙여가지고 조그마한 집이라도 많이 주면 좋다. 그거 아닙니다. 네.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도 해외여행 가고 싶고요. 네. 빨리 가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이제 박진영 교수님하고 그 사안 갖고 한번 깊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동안 못했는데 굳이 서울에서 살아야 합니까? 지금 좀 트렌드가 세컨드 하우스라고 그래갖고 지방에는 체험형 주택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뿐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지역에 가면은 뭐 엄청난 평수의 지금 지방 소멸이 집이나 문제니까. 뭐 혹은 뭐 자기가 원하는 제가 워너비가 정원이 있는 집이거든요. 아, 예. 정원이 있는 집인데 이제 수도권에서는 뭐 어렵죠. 정원이 있는 집을 만들려면은 뭐 팔자가 바뀌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금방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게 과연 주소지 개념으로서 과거처럼 그렇죠. 생각해야 되느냐. 이제는 생활권 개념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네. 세금도 내가 내고 싶은 거 해서 낸다. 예.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생각도 필요하고요. 근본적으로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지금 지방 소멸 직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우리 법에 있는 122개 공기업 왜 이전하지 않고 있는지 저도 참 답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반 사기업이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서울에 본사가 있어요. 사무실이 있어요. 그럼 목포에 공공이 큰 비즈니스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목포에 사는 사람이 서울 직장을 목포에서 다니게 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요? 우리 비대면 앞으로 그렇게 될것 체제에서 재택근무도 많이 해봤는데 대기업은 재택근무했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됐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비즈니스 센터를 국가가 공공이 알선해주고 뭐 이렇게 필요에 따라서는 또 확실하게 주거 대책도 마련해주고 뭐 마트라든지 뭐 병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진보적인 이념이라는 것 때문에 놓치고 있는 실용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방의 혁신도시와 관련한 일을 해봤지 않습니까? 네. 혁신도시에 주말만 되면 불 꺼져요. 그리고 다 서울로 올라오니까. 올라오니까 가족들이 이주 안 합니다. 네, 이주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학교랑 학교 문제거든요. 네. 학교 문제인데 혁신도시 주변에 있는 교육감들, 진보 교육감들이 많아요. 그거 평준화 시켜버렸어요. 아, 특목고 안 하는 거야. 예. 특목 자체 지금 없앴잖아요. 특목 자사고 없앤 거예요. 자, 그러면 안 우리가 가죠. 균형적으로 무조건 전국에 자사고 없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도권에 있는 특목고와 자사고는 특목고는 있는다 치더라도 자사고는 자제하고 지방의 일개 시도별로 아니면 혁신도시 주변에 자사고라든가 이런 걸 둔다라고 뭐 예를 드는 겁니다. 단정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할 수도 있는 겁니다. 흑무효 병매의 자세로 접근해야 되는데 모든 것은 균일적으로 이렇게 평등화시킨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 서울대를 5개 권역으로 찢어서 지역으로 이전하면 안 됩니까? 그거 워낙 오래전부터 그렇게 되면 난 그것만으로도 뭐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자면은 제일 힘든 게 교육 문제인데 국공립대 통폐합 가능하죠. 네. 전국에 있는 국공립대 통폐합 해가지고 그게 싫어가지고 서울대는 국립대 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네. 그래도 그거 가능합니다. 예. 특별법 만들면 어차피 특별법을 한 거기 때문에 특별법 해가지고 국립한국대, 공대는 부산에 있고 상경대는 목포에 있고 예를 들면 이대학 어디는 옛날에, 서울에 있고 예. 어디는 호남에 있고 이렇게 파리 1대학, 2대학, 3대학 나누듯이 그거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김용민이가 지역 방송국을 살리는 방법으로 석사학위 논문을 썼습니다. 아, 그러세요? 워낙에 어디 뭐 그냥 학문적 근거 없이 그냥 아이디어를 나열하다 보니까 교수님이 굉장히 많이 웃으셨는데 웃음을 드렸어요, 제가. 아니, 방법은 이거였어요, 형님. 뭐냐면은 우리나라 결국 방송 3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옛날에 제가 논문 쓸 때만 해도 2005년에 그래서 2005년에 내가 졸업했으니까 그 당시만 해도 3사가 모든 거였어요. 방송의 모든 예. 거였어. 그래서 3사에 크게 이제 3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방송 제작에 있어서 교양, 드라마, 예능 이런 게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드라마는 경상도, 예능은 호남, 충청 그리고 교양은 강원도, 제주 이런 데 나눠가지고 그렇게 제작 기능을 분산시키고 그렇게 해서 지역 방송국 있잖아요. 지역 방송국을 프로덕션 체제로 만들어가지고 키스테이션은 서울에 2대 제작 기능을 다 분산시키면은 연관 산업들도 따라갈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경상도에 그 드라마가 있다면은 예를 들면 대구대학교, 경북대학교 연극영화과가 명문이 되는 거고 이런 식의 그 아니, 방법을 솔직히 보도 기능 외에 꼭 서울에 있어야 될 이유 하나도 없잖아요. 전혀 없죠. 전혀 없어요. 저기 뭐 세트 지키도 훨씬 좋고 예. 드라마 같은 경우 그런 거 아닙니까? 세트는 저 경상북도에 사극 세트가 있어요. 국경세제 네, 그렇지. 이런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게 김용민 PD께서는 나는 이론적으로 배경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네. 그럼 한국 사회가 근대화되는 과정이 이론적 배경 가지고 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구미에 왜 전자공단 들었게요? 네. 박정희 대통령 고향이에요. 울산에 왜 그렇게 됐어요? 정권의 2인자 이유락 씨 고향이에요. 고향에다가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실제로 그거 특별한 거 없습니다. 아니, 실제로 이론이 아주 없진 않았어요. 독일의 그 공영방송이 있는데, 거기는 아주 재밌는 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독일의 도시를 우리로 비유하자면은, 부산에서 밤 10시에 방송을 하면은, 11시는 저기 광주에서 제작한 게 나가고, 밤 12시는 또 저 대전에서 제작한 게 나가고, 이런 식으로 전국의 지역 방송국이 하나의 어떤 체인점 정도가 아니라 동등한 위상을 갖는 방송 제작 센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 뭐 억지로 끌어와가지고 하나 만들었지. 저희가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가 1 이상 나와야지 해준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뭐냐면 투입 대비 산출, 이익이 나오느냐 하는 문제인데 국책 사업 할 때도 그런 이야기인데 이게 엉터리 이야기예요. 경부선 처음 닦을 때 예타 1 나왔을 거예요. 안 나왔습니다. 서울에 처음에 구로공단 만들 때 공단 조성할 때 예타 1 나왔을 거예요. 안 나왔습니다. 그냥 독재자의 지정에 의해 가지고 된 겁니다. 특혜 받아서 된 겁니다. 네. 특혜 받아서 서울이 세계 최고의 도시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예타 기준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서울에는 예타가 잘 나오죠. 인구가 많으니까. 예타가 잘 나오는 곳에 지하철 닦습니다. 지하철 닦으면 사람이 또 옵니다. 그러면 또 부족합니다. 지하철 또 놓습니다. 예타는 계속 잘 나옵니다. 그 지하철에 의해서 도로교통에 의해서 예타가 잘 나오는 상황으로 된 겁니다. 지방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에 의해서 인구를 빼앗깁니다. 공단을 구로공단 지정하니까 인구를 빼앗길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못 먹고 살게 하니까. 그거 원래 못 먹고 살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이 없어요. 대한민국 해방됐을 때 경상북도하고 전라남도가 인구 제일 많았어요. 서울 중심 정책을 써버리니까 못 살게 된 거예요.
자, 그래요. 부동산 대책 참 얘기할수록 재미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재밌으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선거 전략상 무엇이 지금 필요한지 이 부분 잠시 후에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